국제사회의 법적 압력이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 몇 주 사이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6개 서방 정부가 협력하여 이스라엘 정착민 네트워크와 지도자들에게 대대적인 새로운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프랑스가 특히 재무장관 스모트리치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국가안보장관 벤 그비루도 이미 대부분의 같은 국가들에서 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ICC의 베냐민 네타냐후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전 하아레츠는 이스라엘 정치인들과 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5건의 비밀 ICC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ICC는 이를 부인하지만 법원이 비밀 영장을 일상적으로 발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와 더 많은 내용을 논의합니다. 저는 일란 알마잘 디아멘트이고 여긴 베이직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당성 자체가 국제법정에서 도전받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베스트셀러 도서 재판받는 이스라엘, 법적 시각으로 본 이스라엘에 대한 주장 분석의 저자이자 연방판사인 노이 알트만님을 모셨습니다. 알트만 판사님, 저희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로이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할게요. 더욱 기쁩니다. 곧 국제기관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책과 그 내용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책은 이스라엘에 대한 6가지 핵심 비난을 다룹니다. 식민주의, 국제적 정당성 부족,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방해, 가자 지구가 노천 감옥이라는 주장, 아파르테이트, 집단 학살 등 정말 만만치 않은 목록이네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방어하는 대신 당신은 이 문제를 하나의 사건처럼 접근하셨죠. 그리고 증거법의 원칙을 사용하셨어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사람들이 당신의 독특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을 여행할 때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와 고통스러운 현재,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국 전역을 수없이 다녔습니다. 저는 이 나라 전역의 교회, 대학, 로스쿨, 그리고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수천 번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들 속에서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논쟁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믿고 있는 6가지 주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 주장들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답에 도달하기 위해 흔히 하는 정치적인 언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 각각은 본질적으로 법적인 주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백 년에 걸쳐 서구에서 발전시켜온 법적 성격의 논쟁이 되는 주장들을 평가하는 잘 발달된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일한 법적 방법론을 그냥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이 방법론은 미국 전역의 법정과 로펌에서 판사, 변호사, 그리고 배심원들이 매일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성과 정의에 기반을 둔 오랜 시간 검증된 방법론이며 진실을 이해하고 추구하기 위한 적절한 검증의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법을 신뢰한다는 걸 압니다. 저녁 식사 자리나 자녀 생일 파티에서의 정치적 언쟁처럼 아무도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공통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규칙들을 신뢰하고 그 규칙들을 그날의 싸움이 무엇이든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승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공통의 기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즉 법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러니 왜 그 동일한 방법론, 동일한 분석 도구를 이스라엘에 대한 이 6가지 주장 각각에 적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재판에 선 이스라엘인 겁니다. 우리가 6가지 주장 각각을 다루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집단 학살, 그건 그냥 법적 주장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법을 위반했는가? 아파르테이트, 그것도 그냥 법적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소수민족 시민들을 차별합니까? 식민주의, 점령, 그것도 그냥 법적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이 아닌 땅을 차지하느냐 등등이죠. 이 방법론을 6주장에 적용해 봅시다. 각 장은 하나의 주장을 다루며 총 6장입니다.
우리는 관련된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결론을 내립니다. 방송 준비하며 선생님의 책을 읽는 특권을 누렸고 선생님이 이 문제들을 제가 보지 못한 방식으로 잘 다루신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책의 첫 부분에서 토착성의 문제와 유대인들이 최소한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3200년 전부터 그 땅에 존재해왔다는 사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철저합니다. 아마도 선생님께서 책에서 다루신 주요 주장 중 하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슈들의 법적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한두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말씀드린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다루기 쉽고 명확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2장에서 다루는 이스라엘 국가의 정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항상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아닌 현재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나라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1948년 5월 14일에 건국된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실제로 유엔에 가입한 59번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93개국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 국가의 67%보다 더 오래된 나라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탈식민지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다른 나라들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 그리고 그 이후에 말이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식민지 지배자들이 식민지를 떠나면서 지도에 선을 긋고 새로운 국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은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카메룬 등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책에서 이런 사례들을 다룹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아주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전 세계에 7,0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민족 집단을 확인했지만 실제로는 그중 98% 이상 이 자신들만의 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국가가 193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두루즈족, 크루드족, 야지디족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다른 민족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원주민, 로힝야족, 위구르족 등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별개의 민족 집단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과 주권, 그리고 자신들만의 합법적인 국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마치 집을 수색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누군가가 당신이 싫어하는 말을 했을 때 보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법적 기준은 1933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회의, 즉 몬테비데오 협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몬테비데오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가지 간단한 요소가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 중 첫째는 정의된 국경 여부입니다. 정의된 인구가 있습니까?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단일하고 실효적인 정부가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명확한 국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때때로 이웃 국가들과 그 국경선이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긴 하지만요. 이스라엘은 아랍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인으로 이루어진 인구를 보유합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유능한 직원들이 매일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네셋이 이끄는 중앙정부와 대법원이 이끄는 전체 사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설립된 이후 국제법상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매 순간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그 조건을 충족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당한 민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단지 다른 규칙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제시하는 것 중 하나는 서구 사회에서 기본적인 법적 원칙, 즉 미국에서 변호사, 판사, 배심원으로서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어떤 단어나 구절, 법적 기준이 흑인이나 유대인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한 가지 방식으로 적용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법 아래에서의 평등한 정의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국제법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며 이스라엘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충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140개국이 넘는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몬테비데오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정당성이 없는 국가라고 주장하는 많은 나라들조차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른바 국가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른바 국가는 4가지 몬테비데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실제로 그 기준에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명확한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는 보도자료에서 그 국가를 인정한 모든 유럽 국가들은 그 국경이 어디인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팔레스타인 측에서 직접 나와서 아니 그건 우리의 국경이 아니다 라고 말해버릴까봐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경에는 하이파와 텔아비브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와 그 외의 모든 지역이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국경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아무도 그 국경이 어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몬테비데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설령 명확한 국경이 있다고 해도 단일하고 효과적인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로 세계의 다른 정부가 통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가자의 약 60%는 이스라엘 방위군 FIDI 통치합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사람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 방위군 IDF 양이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40%는 하마스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약 140개국 대부분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국민의 합법적인 정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한 지구, 즉 유대와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 일부는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부패하고 무능하며 전혀 인기가 없어서 모든 여론조사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국민들조차도 지지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단일하고 효과적인 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팔레스타인인들은 세 개의 별도의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그중 어느 정부도 그 인구에 대한 정당한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몬테비데오 기준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음 질문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셨네요. 왜냐하면 당신이 처음에 그 답변, 아주 철저한 답변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 답변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저는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책 전체가 진행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 답변이 지루하게 느껴졌다면 아마 그 책은 읽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책을 읽어보셔야 해요. 어쨌든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지만 짧게 나눠서 읽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처음에 정치적인 주장과 법적인 주장을 구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법적인 주장은 법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국가들이 실제 정책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실행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구분에 대해 조금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말 국제기구 차원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미국 국내 법적 기준을 사용해서 국가를 변호하고 있지만 이런 국제기구들은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24년에 모두가 알다시피 국제사법재판소 ICCJ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그 정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방송에서 말했듯이 국제형사재판소 그녀는 사실상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추적하고 있고 서방 동맹국들은 현직 장관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단순히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건지 좀 관대하게 보자면요. 아니면 이런 기관들이 그냥 장악되어서 법적 논쟁이 조금은 어쩌면 핵심에서 벗어난 게 아닐까 싶어요. 두 가지 별개의 질문이네요. 첫째, 그들이 장악되어 있으면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지인데 분명히 장악되어 있고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해당되는 말이죠. 사실 오늘 아침 우리가 녹음하는 중에 ICC가 중단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꽤 자세하게 진행된 이스라엘을 상대로 기소를 주도한 수석검사 카림 칸의 성적 학대
학대 행위에 대한 조사 끝에 ICC가 카림칸을 정직시켰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며 여러 면에서 카타르와 카림칸 본인 그리고 ICC의 지지자들이 그에 대한 부하 강간 혐의 제기를 왜곡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여성들 중 최소 한 명은 결혼한 무슬림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그에게 강간당했고 팔레스타인 데이를 내세워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도 연방 검사였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독립적이고 공정한 검사의 핵심은 언제나 강하게 타격하되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함의 본질은 모든 정치적 고려와 이념적 친밀감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 있습니다. 검사 입장에선 제대로 일하면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에게 오랜 시간 묻습니다. 나는 증거만으로 이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확신하는가? 내가 그를 기소하고 사실이 공개되면 그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나중에 취하돼도 모두가 그를 다르게 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참고로 미스터 칸을 위해 일했던 무슬림 여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그 여성들의 고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나를 강간하고 있어요. 저는 결혼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그들을 침묵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율법과 국내법 모두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리고 이것이 중단되길 바랍니다. 그는 하지만 그게 우리 데이, 팔레스타인 데이, 반이스라엘 데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해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편향의 극단적인 예로 만약 미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검사는 해고될 뿐만 아니라 그 검사가 그 부당행위가 일어나는 동안 제기했던 모든 혐의도 기각될 것입니다. 또한 아마도 그의 체포와 영구적인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칸 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거나 변명을 내놓는 대신 칸 씨와 그의 카타르 후원자들이 이 여성들을 모사드 요원이나 스파이로 몰아가려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여성들과 유대교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연관성을 조사하려 했습니다. 아마 이메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들 중 한 명은 유대인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이메일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방문 후 감염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칸 씨와 그의 카타르 후원자들 그리고 그들의 ICC 동맹자들이 퍼뜨린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장악돼 있고 물론 법의 오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ICJ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ICJ의 의장은 레바논 출신 남성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교전국인 나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들 말에 따르면 1948년부터 거의 8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 가장 심각한 혐의를 심판하는 법원의 의장으로서는 그다지 객관적인 인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법원의 판사가 되기 전부터 반이스라엘 편향적인 발언을 해왔고 특히 인터넷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반박된 말들을 해온 오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법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도적 포획이 심하고 법도 많이 잘못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이 논점으로 다시 이끕니다. 그렇다고 법이 역할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제가 그렇게 말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서 진짜 싸움은 카림 칸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싸움은 국제사법재판소 ICCJ 소장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싸움은 사람들의 마음, 즉 서구 문명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제가 평생을 미국인으로 살아오면서 특히 지난 3년 동안 이 위대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학교에서 학교로 다니며 미국이란 무엇인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어떠하며 또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수천 번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마음이 열려 있고 선하고 품이 있으며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본질을 보면 무엇을 발견할까요? 그들은 규칙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 규칙을 따르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항상 모든 규칙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당신이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신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냥 세상에 사는 인간이라면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과 인간들이 모인 집단, 특히 국가들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논쟁의 한쪽에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법을 따르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반대편에는 법을 따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법의 구성 요소 자체를 파괴하려는 지하디스트 군대가 있습니다. 질서와 법, 규칙이 기반이 되는 세상이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것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감정이나 정치, 고함 없이 보여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해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건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하네요. 그리고 저 역시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서 당신의 평가에 동의하며 대부분, 아니 압도적인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당신이 말한 것과 같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아마도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고 공격과 언어적 공격, 그리고 분명히 차별도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일종의 포스트 팩트 세계에 살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집다츠터 집단에 의해 증폭되고 있는데 그들은 당신이 책에서 반박하고 있는 바로 그 중상모략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인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그런 포스트 팩트 환경에서 이 책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당신이 말하는 포스트 팩트 환경에서요.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점점 더 그렇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업들은 인류가 알고 있는 과학 분야에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수천, 수만 명씩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지적 능력을 한 가지 목표, 즉 소비자 대중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집중시킵니다. 이 기업들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메아리 방에 가두며 매일 하루 종일 심리적으로 헛돌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와 같은 상황, 우리와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서구 문명의 미래 번영과 규칙 기반 질서 전체, 그리고 그 빛나는 등불까지도 걸려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미국이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고 그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 진실을 아는 사람들, 보도되는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의 불일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이성과 논리, 상식에 근거해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을 통해 하려던 일 중 하나입니다. 공정한 판사들을 모신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평생을 증거 수집과 입증 책임, 논리와 상식에 헌신하며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 가자지구, 시리아, 레바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칸소, 네브라스카, 아이다호, 콜로라도에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고등학교와 교회,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신이 직접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알다시피 이건 과학혁명 때 일어났던 일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모든 과학이 사람들을 종교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죠.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사라질 것이라 했지만 이후 오히려 종교신앙이 더 번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과학이 세상에 그렇게 충격적이고 당시로서는 급격하게 들어왔던 순간에 사람들이 우주와 창조주와의 영적 연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고 틱톡에서 여러분이 접하는 컨텐츠의 50%가 AI에 의해 생성된다고 하니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할 때 선의의 사람들이 나가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10월 6일에 나른하고 평화로운 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판사들의 여행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사실 그 부분을 꼭 다루고 싶었어요. 정말 독특하거든요. 그 여행들은 판사들 자신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사회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분명히 이스라엘에서도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대추야자, 호두, 커피를 항상 대접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좋은 것들은 아껴두고 계신 거네요. 다음엔 더 달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그에 대한 보도를 본 적이 있고 그 여행에서 발언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참여한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그분들은 정말로 참석한 사람들의 수준이나 질문 등에 감탄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1줄 2분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판사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예를 들어 연방 판사에게 평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한 가장 논란이 되는 주장들의 핵심을 다루는 훌륭한 책을 집필하셨죠. 첫 번째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판사들의 여행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매년 3월마다 연방 판사 20명에서 25명을 데려오고 9월이나 10월에는 주 대법원 판사 약 20명을 데려올 예정입니다. 차이점을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처럼 하나의 관할권이 있는 것과 달리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고 각 주마다 최고 법원이 주 대법원입니다. 또한 우리는 별도의 연방 법률 시스템과 여러 계층의 판사들이 있으며 최상위에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방 및 주 대법원 판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 법률 전통에 내포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대인 법률 전통에서도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 겸손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법부가 세계 민주주의 사법부의 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관습법 체계에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우리는 전 세계를 돌며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나 배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사법부 모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전 세계의 판사들도 비교법적 분석과 토론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된 이스라엘 여행도 바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매우 법률적인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대법원과 만나고 사법개혁 운동의 지도자들과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개혁 프로그램의 양쪽 입장을 모두 듣게 됩니다. 우리는 기리아에서 실제로 전쟁을 지휘하고 현장 지휘관들과 함께 배치되어 가자 지구에서의 각 공격이 국제법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맥 장교들과도 만납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소수민족 시민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직접 봅니다. 여기에는 아랍인, 무슬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두루주족, 바하이교도 그리고 다른 소수 집단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유적 등 다양한 고대 유적지도 방문합니다. 이곳들은 이스라엘이 누군가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유대인의 땅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한 법적 질문들입니다. 판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두를 대표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과 모두 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본 것 때문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델타, 즉 우리가 저기서 본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집에서 뉴스로 보도되는 것 사이의 불일치는 정말 큽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증거를 모으고 그리고 물론 정의를 추구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느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들에게 영감을 받았고 그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10월 7일 이후 제가 절망적으로 외로움을 느꼈을 때 그분들은 제가 혼자가 아니며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제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마지막 분까지도요. 참고로 양 정당 모두 백인, 흑인 등 다양한 분들이 모인 진정으로 헌신적인 공직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 저는 정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문제가 정치적으로 변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일 수 있습니다.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법 철학에도 해당되고 동성결혼, 총기 권리, 학교 선택권, 그리고 판사들이 매일같이 다루는 많은 다른 문제들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판결문뿐만 아니라 강의, 공개 연설, 글쓰기에서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성격을 가진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정치인들이 나중에 그런 법적 문제들을 정치적인 쟁점이나 선거철의 정치적 이슈로 만든다 하더라도 말이죠. 실제로 정치인이 어떤 사안을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로 만든다고 해서 판사가 그 사안의 법적 영향에 대해 사전에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일 것입니다. 즉, 정치적 쟁점이 되기 전이나 별개로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법적, 역사적 주제로 책을 자주 집필합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최근에 건국 세대에 관한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행정국가에 관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궁극적으로 다소 정치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국 세대가 의미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건국 세대는 인종차별주의자였을까요? 최근 일부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혁명의 목적이 계급 경제나 계급 지배 혹은 노예제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었을까요? 고서치 대법관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저는 그가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쓴 것이 부적절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인은 좋다, 저 정치인은 나쁘다, 저는 이 법을 지지하거나 저 법안을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언급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아시다시피, 그리고 아마도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셨을 텐데 이 책은 그런 것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비를 싫어해서 당신의 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혹은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 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식이죠. 아시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엔 두 사람 모두 언급되지 않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역사와 법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판사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역사와 법에 대해 글을 써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책에서 내린 결론 몇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10월 7일 이후 급증한 반유대주의에 대한 섬뜩하게 조명하며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FBI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유대인이 다른 어떤 소수 집단보다도 종교 기반 증오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셨죠. 이 내용은 저희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다른 종교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마티스 야후 콘서트가 취소된 것이라든지 안타깝게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10대 프랑스 소녀가 끔찍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당신은 아얀 히르시알리의 말을 인용했죠. 그녀는 이스라엘을 악으로 지지하는 유대인을 공범으로 몰려한다고 경고했어요. 또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들에게 존엄성과 안전 중 선택을 강요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당신께 법률 전문가이자 전직 검사, 그리고 현재 판사로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법이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요? 즉, 언어, 신체적 폭력이나 차별 등과 관련된 건가요? 그리고 법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어디에서 법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네,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대안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죠. 자, 우선 저는 이 책을 판사로서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진실과 서구 문명의 미래 번영에 깊은 관심을 가진 미국인으로서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구 문명의 미래 번영이 이스라엘의 미래 번영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야만성과 허무주의와의 투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직접 답하자면 예를 들어 대학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건 주모 발언이니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알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제 앞에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이 말하는 것은 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깊이 불쾌하게 느끼는 발언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정헌법 제1조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자유롭고 다원적이며 개방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본질입니다. 그것은 일리노이주 스카키에서 나치가 행진하는 것이 허용된 판결에서 암묵적이면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말이죠. 가장 혐오스러운 견해조차도 발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 판사가 말했듯이 햇빛이 최고의 소독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계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직접 폭력적으로 선동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라나는 유대인이고 죽어 마땅하니 지금 당장 죽이러 가라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로이, 너와 네 아이들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등 직접적인 위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행위 자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미국 대학 캠퍼스를 돌면서 투어할 때 어떤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매일 집에 돌아오면 자기 집 문에 나치 문양이 그려져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말과 비슷해 보여도 남의 재산에 무단 침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학생들의 기숙사방 말입니다. 학생들은 RA나 관리자에게 나치 문양이 있었어요 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 RA는 네가 그런 걸 당할 만해서 그래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유대인이니까. 맞지? 그래서 그건 또 다른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재산에 무단 침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법은 대학 같은 기관이 우리는 다른 어떤 집단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겠지만 흑인이나 유대인에게는 허용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덕적, 사회적으로 따돌리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마지막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일 대학교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차바대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저도 학생 시절에 그곳에 다녔었습니다. 겨울철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얼어붙은 물병, 사실상 얼음 덩어리를 유대인 학생들이 예일의 차바드에 들어갈 때 던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유대인 학생을 둘러싸고 교실이나 기숙사로 이동하지 못하게 신체적으로 막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일은 전국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 폭행으로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것과 보호하지 않는 것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범주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두 번째인데 그것은 대학이 유대인에 관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규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된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때때로 대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사람이 수업에서 동성 결혼이나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해 어떤 말을 했다고 합시다. 또는 혹은 1860년대와 70년대 미국의 평등보호 수정헌법의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캠퍼스 중 한 곳에서 인기 없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아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이 사립이라면 종종 소송을 기각하려 하며 우리는 정부에만 적용되는 수정헌법 제1조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당신이 캠퍼스에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고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었으며 내 권리를 침해했고 혐오 발언이었으며 학교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학들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켜서 그런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주장할 수는 없겠죠. 유대인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만 수정헌법 제1조를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는 수정헌법 제1조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주장들에는 이런 차별이 핵심입니다. 각 경우에 그 주장이 성립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오늘날 법이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도전에 직면한 소수자들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책을 다른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읽었을 때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다른 주제로도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좋은 의미에서의 정신없는 홍보 투어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며 시간 내어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